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 저희 JTBC가 새로운 의혹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관련 혐의로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게다가 저희 취재 결과 최근 내란 특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 수사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금 다발은 경찰 수사팀이 놀랄 정도의 거액이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그런 만큼 계엄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은 아닌지 내란 특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이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소식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취임 30일 만에 이례적으로 빨리 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이라는 시점까지 언급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최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이 커진 이유를 자업자득이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시점은 올 추석 전까지는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도 권력 견제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기능을 국회로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인물을 기용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선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유예 기간 이전에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쌍방이 원하는 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했는데 다음 주 방한 예정이었던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오늘 새벽 일정을 취소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은 닷새 뒤인 8일입니다. 그 전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한미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측에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미국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진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유예 시한 마지막 날인 8일로 예정됐던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취소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JTBC에 미측이 중동 문제 대응 등 내부 사정을 들어 한국과 일본을 들른다는 계획을 바꿔 말레이시아로 곧바로 갈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미국 고위급 당국자의 방한이 무산되면서 정상회담이나 상호관세 유예 연장 등
현안 조율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 중단한 대북 방송에 대해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협력 관계와 과거사 문제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앞서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주택담보대출을 6억 한도로 묶은 초강력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있는 데.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게 핵심입니다. 주담대 한도를 묶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시사한 겁니다. 정부가 추가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는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가 거론됩니다. 대출 규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분명히 지역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또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징벌적 과세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거에는 그대로 해야죠. 대신 속도를 좀 빨리 할 생각입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 모두 발언에서도 코스피 5천 시대를 주창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집값은 전주보다 0.4% 올라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통령실 취재팀장 유선희 기자에게 현장 상황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질문과 답변, 사전 조율이 없었느냐 이 부분인데 진짜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이 이번에 혹시라도 짜고 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좀 했었거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참석한 언론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지역 언론사 또 외신 이렇게 포함하면 한 140개 정도 매체가 됐습니다. 각 사당 이제 한 명씩 이제 뽑아서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자리를 배치할 때 네. 그 휴대전화 어플로 그 사다리 타기를 해서 자리를 뽑았습니다. 굉장히 공정한 방식을 택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중간 자리가 돼서 거기 앉아 있었고요. 또 질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민생 경제, 또 외교 안보, 사회문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의 통을 만들어 놓고 네. 여기에 원하는 이제 분야에다가 명함을 이렇게 집어 넣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각 기자단의 대표가 명함을 뽑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 15명 정도가 질문 기회를 얻었는데 경쟁률로 보면 한 10대 1 정도 됐는데 저는 외교안보 분야 선택해서 집어넣었지만 아쉽게도 뽑히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도 유선희 기자 이름이 불리진 않을까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안 불리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으로 보니까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도 굉장히 가깝던데요. 네, 제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 좀 시간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요. 이게 보폭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세 걸음, 한 1.5에서 2m 사이 정도 거리만 되는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제 가운데에 대통령이 있고 이제 부채꼴 형태로 기자들이 대통령을 둘러싸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었는데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단도 없애서 언론과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춘다 네. 이런 컨셉도 가져갔고요. 그 취임 30일 소회를 묻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갈래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답변이 아주 길어져서 첫 번째 답변에만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자회견과도 대비된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달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4번의 기자회견을 전부 이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영빈관과 비교를 하면 좀 좁고 좀 폐쇄적인 분위기인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가서 있었기 때문에 언론을 좀 내려다보는 형태였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손을 들면 대변인이 골라서 이제 지명을 해서 질문 기회를 주는 그렇죠. 형태였습니다. 네, 마지막 회견이 이제 비상계엄 한 달 전이죠. 지난해 11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봤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중간에 대화를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당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네. 그러면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죠. 네. 그런데 현장에서 듣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중에 눈에 띄는 게 또 있었다고요. 네, 여러 가지 답변들을 앞서 다뤄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렇게 직설적인 화법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오늘도 네. 그런 스타일이 드러난 대목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대통령과 거대 여당으로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견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을 때 이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그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꽤 많이 있더군요. 뭐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회담 도중에 이제 농담을 하면서 좀 여유로운 모습도 이제 보이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가 영어로 질문을 좀 빠르게 하니까 아우 나 이거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하면서 이제 웃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일본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친중이다 이런 오해를 일각에서 좀 받는 것을 해명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기자와 인연 얘기도 꺼낸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외신 기자분들하고 전심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중국 모 언론하고만 했다고 이상한 기사를 한번 나왔던 그때 만난 그분이시군요. 네, 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십니다. 네, 아직도 이 대명천지에 그런 명백한 가짜 뉴스가. 네, 그리고 오늘 첫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게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어서 계속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간을 넘어가면서부터 강유정 대변인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촉박하다, 질문 더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끝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끝날 때가 되니까 아, 그럼 2개만 더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진행이 됐거든요. 아마도 이제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게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이제 2시간을 넘겨서 끝났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면서 야 5당 대표랑 이제 오찬 간담회가 있어서 끝내고 가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는 사실 정해진 공식 일정이 없었으면 좀 더 이어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열린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레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먼저 특검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는데 특검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으며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 당시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도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전 법무처차장 특검 조사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계엄 상황은 사후 작성 한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계엄 전후 동료회의에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틀 뒤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먼저 특검팀과 마주했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이첩을 했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계와 이첩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임의로 이첩한 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특검팀은
두 용어는 상식상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의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은 15분간 이어졌고 재판부는 양측의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출석한 전 합참 계엄과장은 12.3 계엄 포고문에 대해 국민보호를 위한 것인데 의사들 관련 내용이 들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내란 특검은 오늘도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했는데 바로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혜리 기자. 오늘 오전부터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법률 참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6분쯤 여기 출석을 했는데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 참고인 신분이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은 채 들어갔습니다. 네, 특검팀이 어제부터 계엄 국무회의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는데 김주현 전 수석을 부른 이유는 뭡니까? 네, 특검은 이틀 전에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에 이 강 전 실장에게 연락을 했던 게 바로 김 전 수석입니다. 이때 김 전 수석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어봤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후에 강 전 실장이 실제로 문건을 만들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서명까지 받았다가 폐기를 했던 걸로 전해졌는데 특검은 이 계엄 사후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 최측근 4명이 모였는데 여기에도 김 전 수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엄이 해제된 후에 대응책을 논의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특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 겁니까?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조사도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랑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이 두 가지 혐의 핵심 관계자로 조사를 받으러 온 건데요. 김 전 차장 역시 체포 저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제 소환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늘도 심야 조사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김혜리입니다. 내란특검, 어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불러 14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집무실 CCTV 자료 등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한 건 아닌지 검증한 걸로 전해졌는데 어젯밤 늦게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젯밤 11시 40분쯤 굳은 표정으로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조사 시작 14시간 만입니다.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계엄 위법성 검토하셨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립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온 내용을 토대로 계엄 당일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까지 했다가 이를 다시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경위도 집중 확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사후에 만든 문서라 논란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당시 공개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직접 살피고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소극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주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을 검증하며 내란 동조 의혹을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내란 특검은 최근 드론 사령부가 3D 프린터로 이른바 삐라통을 만들어 무인기에 달고는 평양에 날려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더욱 짙어진 셈입니다. 박사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삐라통입니다. 회색 플라스틱 재질이며 철사를 꼬아 만든 연결고리까지 북한이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에 달렸던 것이라며 공개한 삐라통과 흡사합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최근 이 사진과 함께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을 만들어 무인기를 통해 평양에 날려보냈다는 현역 장교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녹취록에는 지난해 상반기 드론 교육연구센터에서 프린터를 도입한 뒤 김용대 드론 사령관과 몇 명만 테스트를 했다. 제작한 삐라통을 국군 심리전단이 바로 백령도로 공수하는 작전을 맡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을 일으켜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 내부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걸 개조해서 꼬리 부분에 삐라통을 달았다라는 거는 추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일부러 북한에 식별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닌가 하는. 더불어민주당 구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뤄지던 작년 6월 갑자기 장교들을 상대로 3D 프린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3D 프린터 구입 용도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용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는 V의 지시라고 했다. VIP가 북한의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좋아했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 2월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경찰 수사팀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현금 다발을 발견하긴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이라 압수하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수사팀이 놀랄 정도의 거액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안전단속 관련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자택에 변호인 외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난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 수사팀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자택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언론사 단전 단수 혐의로만 발부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금 다발 액수는 수색에 나선 경찰 수사팀이 당황했을 정도로 놀랄 만큼 큰 액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JTBC에 전해왔습니다. 근거 없고 사실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추진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없었어요, 집에. 이 전 장관 변호인도 압수수색에 입회를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 돈이 계엄과 연관성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진술들을 확보한 만큼 이 돈이 계엄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은 아닌지 내란 특검이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뿐 아니라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참석했고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돈다발 의혹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 대다수 국무위원과는 달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문제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전파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앞서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내부 CCTV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전 장관 진술과 CCTV 영상이 배치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과 함께 내란에 동조한 핵심 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엄 국무회의뿐 아니라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갔습니다.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뿐이라고 했지만 계엄 수사에 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성재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수석은 김건희 여사와 주요 수사 고비 때마다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내란 동조, 삼청동 안가 회동에 이어 자택 돈다발 의혹까지 추가된 이상민 전 장관.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한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16개 수사 대상 중 1호 강제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꼽고 삼부토건 본사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삼부토건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조성옥 전 회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삼부토건 본사에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차에 내린 특검 수사관들이 빠르게 회사 안으로 움직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본사와 관계사 그리고 전현직 임직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첫 압수수색입니다.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하여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압수수색 대상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집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수사 시작부터 삼부토건의 가장 윗선인 조 전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따른 호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같은 해 대화방에 삼부 체크란 메시지를 올리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조 전 회장 일가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도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그래 내가 좀 도와주고 있고. 특히 이 씨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어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공범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김 여사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관련돼 있는지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은 조성옥 전 회장 측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주가 조작 여부를 규명한 뒤 김 여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조 전 회장 측이 삼부토건을 현 경영진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 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MOU를 체결해 주가 조작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5월 23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통해 삼부토건이 현지 업체 등과 맺은 MOU 문서입니다. 금감원은 삼부토건이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 없이 이 MOU들을 홍보해 주가를 띄웠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삼부토건 핵심 관계자는 이 포럼 정보를 입수해 참가를 성사시킨 인물로 이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웰바이어터에게 이 회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시나 등기 등 공식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씨는
삼부토건 비공식 부회장이자 관계사 웰바이오텍의 비공식 회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두 곳 다 우크라이나 포럼 테마주로 묶여 주가 호재를 누린 회사들로 오늘 특검의 첫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찾아보면 임원 명단에도 없고 주주 명부에도 없습니다. 원래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선수가 아닌 경우가 더 많죠. 포럼 3개월 전 조성욱 전 회장은 현 경영진에게 삼부토건을 매각했는데 삼부토건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조성욱 일가와 친분이 있는 이모 씨 주도로 삼부토건을 사들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회장 측은 삼부토건을 매각한 뒤에도 보유한 주식 1,400만 주를 주가 급등기에 팔아 대규모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전주를 갈아가면서 이 워낙에 수많은 M&A를 많이 하고 처벌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씨는 과거 코스닥 상장사 대표 당시 횡령 배임 및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여러 차례 구속 수감된 인물입니다. 금광 개발에 투자할 의지 없이 허위 MOU를 체결해 주가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 4월을 받아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삼부토건 그림자 실세였던 이모 씨와 조성욱 전 회장 일가, 이종호 씨 사이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기 불과 4나흘 전에 삼부토건이 본사 사무실을 이사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원래 쓰던 사무실을 찾았는데 급하게 이사를 한 듯 회사 서류들과 인감증명서까지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난 상태였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부토건의 본사가 있던 서울 중구의 사무실입니다. 텅 빈 사무실 바닥에 회사 서류 더미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신고서를 비롯해 사내 전화번호 현황 같은 업무 관련 문서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엔 회사 업무 내용들이 담긴 수첩도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가 담긴 인감증명서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회사 자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급하게 사무실을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삼부토건 공식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본사 주소가 새로 이사한 곳이 아닌 서울 중구로 돼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삼부토건이 본사 사무실을 서울 중구에서 종로로 이사한 건 불과 3, 4일 전인 지난 주말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이사했어요. 포장 이사했을 거예요. 그때 이사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날 같이 철거를 했었어요. 당시 이미 삼부토건이 김건희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위해 사전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이 본사를 이사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의 옛 본사 건물과 종로의 새 본사 건물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사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고 증거 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본사를 이사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훼손됐는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특검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이어질지입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죠. 자, 연 기자, 수사 대상 16개 중 이게 1호가 됐는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1호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문홍주 특검보는 먼저 준비된 것,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에 상대적으로 기존의 수사가 더뎠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압수수색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 만큼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에 이 사건을 많이 집중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이 늦어질 경우에 증거가 인멸될 우려도 컸습니다. 네. 실제 특검은 삼부토건이 압수수색 사흘 전에 본사 사무실을 이사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많기 때문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간략하게 짚어보죠. 네, 2023년 5월 18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 계획이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닷새 뒤에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재건 MOU를 맺는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1,000원 수준이던 주가는
900억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네. 6월 20일에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3,8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7월에 윤 전 대통령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면서 주가는 5,500원대까지 최고 수준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주가 조작 의혹으로 연결된 결정적 계기가 저희 JTBC의 3부 체크 단독 보도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호재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저희 JTBC가 보도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2023년 5월 14일에 이 씨가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하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올린 건데요. 다음 날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공교롭게도 한국에 오고 그 이틀 뒤에는 김 여사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종호 씨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인데다가요. 최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로비했다고 지목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의혹이 더 증폭이 됐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름에 맞게 수사가 김 여사에게까지 확대될지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이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면서 삼부토건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종호 씨와 김 여사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다시 금감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전이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문홍주 특검보는요. 피고발인들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수사 진행에 따라 범위, 대상, 인적 대상, 물적 대상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는 삼부토건 관계자들 그리고 주식으로 이익을 본 주가 조작 세력들로 이어지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목적지는 김 여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연주한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명 29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임명에 반대하며 표결에 끝내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불법 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다. 여당이 부적격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다며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은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게 국민들에게 밝혀졌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국민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된 임명 동의안.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외한 재석 의원 179명 중 163명이 동의해 가결됐습니다. 지명 29일 만입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더 어렵게 하고 계엄 해제 의결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계엄 때라도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군경은 국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누구라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과 회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안건을 밝히지도 의견을 모으지도 않는 식으로 요건도 못 갖춘 국무회의에서 날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한덕수 전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각종 논란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 기업의 이사는 주주를 위해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고 오너 중심인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더 엄격히 감시한다는 게 골자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박소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상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이 지금은 회사 하나였지만 이제 주주로 확대됩니다.
또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때만 적용했던 3% 룰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도 적용합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이 총 3%로 제한되며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오너 일가의 유불리에 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나 쪼개기 상장에 나설 경우 소액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이 역사적인 변화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의사결정은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시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대대적인 상법 개정이 예고되자 일부 기업은 꼼수로 경영권 다지기에 나서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강산업은 지난달 3천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가 주주 반발과 금융당국 제동에 결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계에선 잦은 소송과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소액주주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엔 빠졌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구석장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검은 연기와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웃 주민은 급히 창문 너머로 물을 뿌립니다. 옆에 살던 주민분이 호수로 이제 물 끌려고 이제 물 푸고. 불은 어젯밤 10시 58분쯤 이 아파트 6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집안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생과 유치원생 자매가 숨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이제 청강 소음용 매트가 깔려 있었고요.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자매는 불이 나기 20분 전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엄마는 2분 뒤 집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부모가 야간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도로 바닥엔 이렇게 화재 때 깨져 떨어진 창문 유리 파편이 널렸고 현장으로 올라가는 이 출입구 쪽엔 통제선이 둘러쳐졌습니다. 자매를 떠나보낸 이곳 주민들 비통한 심정을 누르지 못합니다. 진짜 아무 이상 없이 조금만 다쳤으면 싶었는데 안타깝게. 소방과 경찰 합동 감식팀은 에어컨과 연결된 멀티탭 전선이 녹아내린 단락큰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부터 아파트의 정전이 반복됐다는 진술도 확보해 연관성을 살피는 중입니다. 이번 화재, 지난달 24일 발생한 부산 진구건과 판박입니다. 그때도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살, 7살 난 자매가 숨졌습니다. 공주 둘이가 억수 밝고 굉장히 예쁜 아이라고. 부산 진구 아파트는 1994년, 기장군 아파트는 2007년 준공했는데 당시 의무 규정이 아니란 이유로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되풀이되는 비극 속에 부산시는 화재 예방 특별팀 편성과 돌봄 지원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찰이 주차장 차 안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걸 발견하고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동승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폭행의 흔적이 발견돼 체포한 건데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흰색 차량 근처에서 무언가를 줍더니 차량 안도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기도 안성의 한 원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안에 한 여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여성은 50대 A씨로 함께 있던 40대 남성 B씨가 옆에 있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문을 열었는데 안에는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얼굴과 다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3시간쯤 뒤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잡은 날 혼자 오셔갖고 혼자 살 거라고 이제 방을 얻은 거니까 흥망성 고장났다해서 가니까 그 남자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 경찰은 B씨가 A씨를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내일 부검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장소도 파악 중입니다. B씨는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이제 옛날 같으면 7월에 장마가 심하게 오거든. 비가 엄청 많이 와. 엄청 많이 와 비가 7월에. 장마. 최근에 장마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기상청이 오늘 올해 일부 지역의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점차 장마를 느끼기 어렵다. 장마가 아예 사라진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한국에서 장마가 사라진 건지 김혜미 기자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게 장마라고 느낄 만한 비가 내리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장마가 끝났다고요? 네, 올해 장마는 지난달 중순쯤 시작했는데요. 중부지방은 아직이지만 남부와 제주도 쪽은 이미 장마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12일에서 13일 정도 그리고 15일 이렇게 걸렸는데요. 제주도에서 6월에 장마가 끝난 건 기상청 관측 사상 처음이고요. 두 곳 모두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였습니다. 아니, 근데 올해 장마는 7월 내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아마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올해의 장마 예보, 장마 지도 이런 정보를 접하셨을 텐데요. 이 내용은 기상청의 공식 예보가 아닙니다. 기상청은 2009년부터는 장마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미리 예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마전선이라고 불리는 이 정체전선, 파랗고 빨간 저 하얀 부분인데요. 이 전선에 영향을 받은 비가 내리기 직전 그리고 그 후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장마의 시작과 끝을 확정해서 알리는 겁니다. 네, 그럼 최근 장마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건 우리나라의 장마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서입니까? 네, 올해는 좀 이례적으로 짧았지만요. 최근 10년간의 장마 기간 한번 쭉 살펴보면 사실 특별히 짧아지는 추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던 장마, 그러니까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날 이어지면서 아주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전형적인 장마가 사라졌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마를 아예 새롭게 정의하고 용어나 예보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내리는데 한 번 내릴 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과거와 최근의 장마는 다르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달라야 된다. 네, 장마가 빨리 끝난 만큼 올해 폭염은 더 빨리 무섭게 찾아오겠군요. 김혜미 기자와 여기까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공습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 개발은 완전히 끝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 국방부는 길어야 2년 정도 지연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최대 2년 후퇴했다는 평가를 새롭게 내놨습니다. 이란 핵 개발 능력에 대한 파괴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표입니다. I think we're thinking probably closer to 2 years, like degraded their program by 2 years. 그러면서도 미군의 한밤의 망치 작전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All of the intelligence that we've seen have led us to believe that those facilities especially have been completely obliterated. 공습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란의 핵 개발은 완전히 끝났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와 미 정보당국은 실제 영향은 몇 달 지연에 그친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He'll give it to them before it's reported. The pilots came home and they said we hit the target, so they may be very well prosecuted for that.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타격 효과 논란 진화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란 핵 개발 역량이 여전하다는 것도 인정한 만큼 온도차는 있습니다. 예, 완벽하고 불가역적이고 확인 가능해야 되고 그게 불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미쳐졌다라는 게 디세이블은 아니죠. 이런 가운데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관계 단절을 공식화하면서 핵 개발 능력에 대한 직접 검증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의대업 선배들이 후배들의 학교 복귀를 막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내용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빅5 의대 중 하나인 가톨릭 의대에서도 의대업 선배가 학교 복귀를 막고 있으니 징계해달라는 후배들의 신고가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배들은 시험 대비 자료인 이른바 족보를 안 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톨릭 의대 비대위가 지난해 낸 공지문입니다. 의대 시험 족보를 뜻하는 야마, 파드를 후배들에 물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족보를 보는 건 수업 거부 단체 행동에 반하는 행위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기출 자료가 없으면 방대한 시험 범위를 대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학교에 복귀하려는 후배들을 협박한 겁니다. 족보가 없으면 시험을 6급을 면할 정도로 통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학교를 돌아가는 선택에 큰 제약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집단적인 협박에 배신자 낙인까지 찍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5명인가 다녔는데 3명이 유급된 걸로 알고 있고 중도 포기하고 다시 유학하는 사람도 1명 있었고 가톨릭 의대는 올 4월 복귀 의향을 묻는 익명 설문을 추진했는데 의대 옆 가톨릭대 비대위는 판단은 자유라면서도 설문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투쟁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학생들은 비대위를 징계해달라고 교육부에 신고했습니다. 가톨릭 의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은 JTBC에 강요 의도는 없었고 매 공지마다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입장이었다며 족보 금지는 지난해 다른 위원장일 때 일로 지금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국 의대 비대위원장들로 이루어진 단체 의대협은 최근 새 정부와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압적으로 복귀를 막은 일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있어야 한다는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최종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대통령의 휴가입니다. 이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중에 이 대통령 참모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휴가를 가면 비가 와가지고 수재가 난다든지 뭔 일이 있고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가 뭐 휴가가 어딨냐.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 네, 취임 한 달 사이 안보실장은 코피를 쏟고 비서실장은 5kg이 빠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휴가 안 가면 참모들 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겠죠. 다만 강훈식 비서실장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식 휴가를 별로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부하 공직자들이 또 모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되겠어요. 네, 휴가를 가겠다고요. 네, 다행입니다. 대통령의 휴가는 사실 휴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네, 전국 구상을 위한 시간을 주로 보내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이 80일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닷새간 여름 휴가를 보낸 뒤 돌아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면서 초심을 강조했었는데요. 또 지난해 여름엔 진해 해군기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었는데 당시 있었던 일이 시간이 지나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롯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네, 이 휴가 말고 다른 휴가 때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취임 2년 차 때는 거제 저도에 머물렀었는데 이때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입니다.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하고 지인들 보라고 과거 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바다의 청와대라고 불리는 청해대가 있는 저도는요, 역대 대통령의 단골 휴가처이기도 합니다. 2013년 여름휴가를 이곳에서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래 위에 이렇게 저도의 추억, 나뭇가지로 쓰는 모습이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당시 이 사진, 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가 입수했던 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서 여러 개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고르는 듯한 대화가 있었다라는 게 보도해드린 바 있었고요. 네. 네, 뭐 대통령의 휴가 논란이 됐던 장면들을 좀 모았는데 네. 사실 대통령 휴가에는 메시지도 담겨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문 전 대통령 첫 여름 휴가지 강원도 평창이었습니다.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가 있었는데요. 이 올림픽 관련 시설을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민들과 만나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다음 이슈는요. 좀 참을 줄도 알아야입니다. 이 수도권 일대에 출몰한 일명 러브버그때로 인해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죠. 이 월드스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BTS도 이 러브버그 때문에 놀란 경험을 직접 익살스럽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 러브버그? 그 형 콘서트 때 뒤에서 맞아. 러브버그 아닌가? 아니 난 찍는 줄 몰랐지. 됐어. 그래 너무 웃기던데. 아니 진짜 한 5마리가 동시에 붙은 거. 너무 많았어. 털다가 내가 나도 입에 많이. 특히 인천 계양사는 마치 러브버그가 점령한 듯한 상황인데요. 관할 지자체인 윤한 인천 계양구청장은요. 이 분무기 청소, 대형 살수차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은 이 러브버그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국민들을 했습니다. 상대로 저런 얘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해충이 아닌데 이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곤충인데 어떻게 살충제로 박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러브버그는 천적이 없습니까? 이 러브버그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게 2015년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외래종이다 보니 아직 천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돼서 온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유로 살고 있던 생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참새라든가 다른 새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러브버그의 성충은 약 일주일 정도 살다가 알을 낳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네. 7월 중순쯤이면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러브버그가 빛을 좋아하는 만큼 밝은색 옷은 피하고 또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분무기로 물만 뿌려도 쉽게 잡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현 달라이라마가 90살 생일을 앞두고 한 발표에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생하는 후계자를 직접 고르겠다고 한 건데 분리주의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히면서 중국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신자들에게 축복을 건넵니다. 현대 14대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 티베트 불교 신자들의 영적 스승이자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달라이라마가 90살 생일을 앞두고 한 발표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 대를 이을 후계자 지명 권한이 중국이 아닌 자신이 만든 재단에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후계자 지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达赖、班禅等大活佛转世灵童，需经评撤签认定，中央政府批准。 달라이라마는 사후에 어린아이 몸으로 환생한다고 여겨집니다. 현 14대 달라이라마도 2살 때 환생자로 지명됐습니다. 그동안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독립을 주장해왔던 만큼 중국 정부에겐 눈엣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은 이미 30년 전 환생자 지명 권한을 가진 2인자 판첸 라마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선정해뒀습니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평소 후계가 중국이 아닌 곳에서 환생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The Dalai Lama born in Mongolia, the third one, and the Dalai Lama born today in India, the sixth Dalai Lama, and there's no nationality or geographical boundary.
1950년대 중국에 편입된 티베트는 여전히 외국인 접근이 제한되고 교육과 종교 활동 등도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신장과 광시 등 자치구에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는 등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소수민족 다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이 지연되자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고 시국 선언문을 냈죠. 오늘 취재진과 만나선 내란 사태 이후 혼란은 수습됐지만 교회도 나라도 아직 골마 있는 곳이 많다. 정치인은 한탕 노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나흘 뒤 열린 교황청 추기경단 회의를 떠올리면 지금도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국 겸령이라니. 그러면서 지금 당신 집안 괜찮으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잘 좀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수개월 혼란이 겨우 수습되긴 했지만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선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걸어될 걸음이 굉장히 많죠. 정치인은 한탕을 노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쓴소리도 던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진 사람들이 자기가 한 자리 하고 한 건 할 수 있는 손주까지도 좀 어떻게 먹을 걸 준비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이런 많은 도움을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드디어 이제 내가 좀 사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막힌 기회가 됐다 생각하고서 좀 극심한 분열을 추스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경직된 경책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만 좀 상대방 처지에 좀 놓으면서 조금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게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2021년 한국인 성직자로는 처음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 된 유 추기경은 교황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프란치스 교황은 굉장히 진취적이라고 그럴까? 그 레오 교황님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좀 조용하시면서 특별히 잘 들으세요. 그는 새 교황인 레오 14세가 한반도 평화에도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 역시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장맛비 대신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는 오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제주는 15일, 남부는 13일 만에 끝이 나면서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였습니다. 반면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5mm 안팎,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수일째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 지역은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밤잠을 방해하는 열대야는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가 34도를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도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